이 집 시세가 얼마나 되지? 꽤 올랐을걸. 엄마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자녀 셋이 어머니 몰래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동의하실 거예요. 그 전화가 어머니에게 걸려왔습니다. 실수로. 어머니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강순자 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강순자는 오늘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반.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눈을 뜨면 베란다로 나가고 화분에 물을 주고 밥을 안치는 것. 그 순서만큼은 6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계동 34평 아파트. 순자가 40년을 살아온 집입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것들입니다. 키우기 어렵지 않지만 매일 들여다봐야 합니다. 순자는 그게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들이 기다려준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요즘은 반찬을 3가지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먹는 양이 줄었고 남기는 게 싫어졌습니다. 예전엔 식탁 가득 차려야 직성이 풀렸는데 혼자 사는 사람의 밥상은 해가 갈수록 작아집니다. 순자는 그 작아짐을 서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게 지금의 크기였습니다. 강순자는 올해 68입니다. 28배 이 집으로 왔습니다. 신혼 살림을 차린 곳도 세 자녀를 키운 곳도 여기였습니다. 남편 박정석 씨는 6년 전 봄에 세상을 떴습니다. 갑작스럽지는 않았습니다. 2년을 함께 버텼고 마지막은 집에서였습니다. 순자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자녀들은 걱정했습니다. 처음엔 자주 왔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뜸해졌습니다. 순자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살아야 한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순자는 평생 크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30년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목청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대신 오래 지켜봤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표정보다 눈빛을. 그래서 압니다. 진심인 말과 명분을 앞세운 말의 차이를.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자녀 셋이 온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저녁에. 명절도 아닙니다. 생일도 아닙니다. 셋이 한꺼번에 오는 일은 1년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순자는 음식을 내오면서 세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장이 어머니 걱정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꺼내야 하는 사람들의 긴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저희가 걱정이 돼서요. 순자는 국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 넓은 집에 계시는 거 솔직히 위험하잖아요. 저도 마음이 안 놓여서. 맞아요. 요즘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는 분들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외로움이라는 단어 뒤로 다른 단어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40년을 살면서 그 차이를 구별할 줄 알게 됐습니다. 걱정하는 눈빛과 원하는 것이 있는 눈빛. 그날 저녁 세 자녀의 눈에는 후자가 더 많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좋은 요양원도 많이 생겼어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순자는 밥 한 술을 더 떴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밥 다 식겠다. 먹어. 그게 그날 순자가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자녀들이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순자는 베란다에 혼자 섰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섭섭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무언가가 굳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일찍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어젯밤 꿈은 없었습니다. 그냥 잤다가 그냥 일어났습니다. 베란다에 물을 주고 밥을 안치고 먹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어젯밤이 생각났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 지은이가 슬쩍 시선을 돌리던 방향, 성우가 고개를 끄덕이던 각도, 무언가를 꺼내려는 사람들의 몸짓은 다 비슷합니다. 말보다 눈빛이 먼저 움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계동 행복부동산입니다. 매물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순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저한테 거신 거 맞아요? 네, 강순자 씨 댁 아닌가요? 상계동 행복아파트 34평. 잠깐 멍했습니다. 이름, 동네, 평수 전부 맞았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중개사에게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연락받으셨어요? 박민준 씨한테서요. 따님이세요? 순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들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걸레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화가 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화보다 먼저 온 게 있었습니다. 씁쓸함이었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신혼 때 처음 들어온 집, 새아이가 이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숨을 쉰 것도 이 집 안방이었습니다. 그 40년이 지금 자녀들에게는 처분해야 할 매물이었던 겁니다. 말이라도 했으면 달랐을까요?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서요. 솔직히 얘기해도 될까요? 그 한마디만 했어도 순자는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없이 중개사부터 먼저였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뭘 말할까요? 왜 내 집을 내놨냐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준이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머니 걱정해서 한 거예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순자는 또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민준이는 또 말할 겁니다. 그렇게 말이 길어지면 결국 상처만 남습니다. 순자는 그런 대화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진심과 멀어진다는 걸 살면서 배웠습니다. 나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집 안에 있으면 자꾸 벽이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이복순의 집이었습니다. 30년 이웃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것도 순자보다 2해 앞섰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이 동네에서 제일 눈치 빠른 친구입니다. 순자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커피 한 잔 줘. 들어와. 말이 없어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복순이 그랬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다 얘기했습니다. 중개사 전화, 민준이 이름, 어젯밤 저녁 식사. 감정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말했습니다. 순자야. 응. 싸울 거야? 싸우면 뭐가 달라지겠어? 이복순이 잠깐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먼저 팔아. 뭐? 네 집이잖아. 누가 어떻게 하기 전에 네가 먼저 팔면 되잖아. 너무 간단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자녀들이 팔려고 하면 싸워서 막는 것. 그게 방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는 게 아니라 먼저 가져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팔고 나서 뭐 할 건지 먼저 생각해봐. 그게 먼저야. 팔고 나서. 그 말을 순자는 오래 곱씹었습니다. 사실 한 번도 그쪽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이 있으니까 어딘가에 있는 것이고 집이 없으면 어딘가로 가야 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복순의 말은 달랐습니다. 집을 잃는 게 아니라 집을 쓰는 것.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정하는 것. 크루즈. 갑자기 떠오른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 번쯤 가보자고 했던 것.
한 번도 실현되지 않은 채로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그렇다고 순자가 못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복순아, 나 크루즈 가고 싶어. 그거야. 그게 먼저야. 순자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펜 뚜껑을 열었습니다. 분노로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설계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순자는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생각했습니다. 잠은 들었다 깼다를 반복했습니다. 메모장에 적은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크루즈와 신탁. 단어만 써놓고 그 아래는 비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집을 파는 일을 순자는 한 번도 직접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 했습니다. 30해 동안. 강순자.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게 위기였습니다. 자녀들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이 두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40년 살아온 집을 내가 직접 할 수 있는가? 그 일을 나 혼자 할 수 있는가? 그 물음이 무거웠습니다. 먼저 은행에 갔습니다. 신탁 계좌를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신탁 계좌를 만들고 싶어서요. 부동산 매각 대금을 자녀들이 못 건드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건 저희 일반 창구에서는 안 되고요. 신탁 전문 부서나 신탁 전문 은행을 따로 방문하셔야 해요. 서류도 여러 가지 필요하시고요. 서류가 여러 가지 필요하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면서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남편이 알아봤을 겁니다. 순자는 밥을 하고 남편은 서류를 챙겼습니다. 30년이 그랬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불편한 줄 몰랐습니다. 지금에서야 그게 얼마나 위태로운 구조였는지 알았습니다.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잠시 몰랐습니다. 이복순이 알려준 법무사였습니다. 거기 가면 다 알려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집주인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 맞죠? 자녀분들은 개입 안 하시는 거고. 네. 제 집이에요. 제가 파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 소유자 본인이 팔면 돼요. 자녀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 예상외였습니다. 당연한 말인데도 직접 들으니 달랐습니다. 신탁은 어떤 형태로 하실 건지에 따라 다른데요. 어머니 생전에 수익을 받으시고 자녀 접근을 제한하는 건 가능합니다.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하시면 돼요. 법무사가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빽빽한 조항들. 순자는 다 읽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려줬습니다. 그 기다림이 고마웠습니다.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이복순이 먼저 읽고 중요한 부분에 손가락을 짚어줬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어머니, 자녀분들과 상의는 하셨어요? 제 집입니다.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중개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40년이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 집으로 이삿짐을 옮기던 날, 민준이가 두 발로 처음 일어선 거실 바닥, 지은이가 수능 전날 밤 혼자 앉아있던 주방 식탁, 성우가 군대 가던 날 아침 현관에서 돌아보던 얼굴, 남편이 마지막으로 창밖을 보던 안방 창문, 모두 이 집 안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걸 팔면 그것들도 사라지는 걸까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닙니다. 기억은 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억은 이 손끝에 있습니다. 이 가슴 안에 있습니다. 집을 판다고 기억까지 파는 건 아닙니다. 서명이 끝났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나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는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40년의 무게를 내려놓은 게 아니라 40년을 어깨에 얹고도 걸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복순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 갈 거야? 순자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크루즈 알아봐야지.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은 아직 모릅니다. 이 일이 끝났다는 걸, 집이 이미 팔렸다는 걸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화를 낼까요? 섭섭하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생각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두려웠던 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순자는 오늘 무언가를 했습니다.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짐을 쌀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이사 갈 곳도 알아봐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오늘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사 날짜는 보름 뒤였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보름 동안 순자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버릴 것과 가져갈 것, 40년 살림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버릴 게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가져갈 게 적었습니다. 남편의 양복 2벌은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는 놔두고 하나는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내가 잘 키울게. 진짜로. 물은 이틀에 한 번. 오전 햇볕 2시간. 잊지 마. 알았어, 알았어. 이복순이 화분을 안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순자는 빈 베란다를 잠깐 봤습니다. 화분이 있던 자리에 둥근 흙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자국도 곧 지워지겠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국이 없어져도 화분은 이복순 베란다에서 햇볕을 받을 테니까요. 누군가에게 들었을 겁니다. 이 동네는 작습니다. 이삿짐 차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압니다. 민준이가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지은이와 성우가 뒤따라 내렸습니다. 셋 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팔린 거예요? 순자는 이삿짐꾼 어깨 너머로 민준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팔았지. 저희한테 한마디도 없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순자는 이삿짐꾼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새집 주소 문자로 보냈어. 저녁에 와. 거실이 없으니 다들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박스 하나를 뒤집어 임시 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서류 3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크루즈 예약 확인서, 원금 보장 금융상품 가입 내역, 신탁 계좌 설정 서류. 세 자녀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크루즈 예약했어. 다음 달 출발이야. 2달짜리. 나머지는 금융상품이랑 신탁으로 나눴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도 못 건드려. 그럼 저희한테는? 너희한테 줄 게 있으면 줄 것이고 없으면 없는 거야. 지은이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이걸 다 하셨어요? 왜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눈물이 진심인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고생했다는 게 마음에 걸리는 것. 그게 지은이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순자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은아, 어머니가 먼저 말 안 한 건 맞아. 그런데 너희도 어머니한테 먼저 말 안 했잖아. 민준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네. 무서웠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진짜로요. 근데 어머니한테 직접 말하면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먼저 알아본 거예요.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사실을 말하기 어려웠는데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 용기가 작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박스 위에 앉았습니다. 소파가 없는 방이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민준아. 네. 무서운 거 알아.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닌 거 알아. 근데 무서우면 중개사한테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먼저 와야지. 죄송해요, 어머니. 짧은 사과였습니다. 그런데 짧은 게 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꾸밀 말이 없을 때 사람은 짧아집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성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크루즈. 좋아요. 진짜로 가세요. 막내답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형과 누나가 말하지 못한 것을 성우는 그냥 말해버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이 집에서 맞는 첫 번째 조용함이었습니다. 상계동이 생각났습니다. 남양 거실, 복도 끝 화장실, 베란다 화분들. 기억이 순서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리운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움이란 게 집이 아니라 그 집 안에서 살았던 시간을 향한 것이니까요. 그 시간들은 집을 팔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순자 안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상계동 냄새는 아니었습니다. 낯선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싫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크루즈 예약 확인 메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출발일 항로 기항지 목록. 지중해. 바르셀로나, 로마, 아테네. 이름만 알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잠깐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각이 왔습니다. 남편이랑 못 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혼자 가도 됩니다. 늦어도 됩니다. 이 나이에 처음이어도 됩니다. 오늘은 긴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사과를 했습니다.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우는 진짜로 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한 번에 다 정리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출발은 다음 달이었습니다. 강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배가 거대했습니다. 항구에서 보면 건물 같았습니다. 저 안에 수천 명이 타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캐리어를 끌고 탑승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무서운가요? 조금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이 나쁜 종류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타는 비행기 앞에 선 것 같은 느낌. 처음 직장에 출근하던 날 아침 같은 느낌. 처음이라는 건 언제나 조금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 너머에 항상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갑판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자 혼자였습니다. 핸드백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접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새집 이사 첫날 쓰다 못 쓴 편지였습니다. 남편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그래도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혼자. 당신이랑 같이 오려고 했는데 당신이 먼저 가버려서. 그래도 나는 왔어요. 바다가 생각보다 넓어요. 생각보다 조용하고 생각보다 아름다워요. 당신이 보았으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다들 살고 있어요. 다 해결된 건 아닌데 그래도 괜찮아요. 가족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나 이제 좀 살게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붙이지 않는 편지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쓰는 것만으로 할 말을 다 한 것 같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68년 살면서 본 해 중에 오늘 해가 가장 컸습니다. 아니, 어쩌면 항상 이 크기였는데 오늘 처음 제대로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옆에 앉아도 되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자였습니다. 역시 혼자였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요. 저도요. 남편이 3년 전에 갔어요. 두 사람은 잠깐 마주보다 웃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여기 온 것을 둘 다 알았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강순자예요. 서울에서 왔어요. 김영숙이에요. 부산에서요. 잘 부탁드려요. 악수를 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악수를 한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시간을 같은 자리에서 보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인연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가족 채팅방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뭐라고 쓸까 생각했습니다. 보고 싶다고 쓸까요? 잘 있다고만 쓸까요? 결국 짧게 썼습니다. 받아봤어. 생각보다 넓더라. 사진 찍어서 보내요. 저도 볼게요. 순자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수평선을 찍었습니다. 사진이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평선은 사진으로 다 담기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보냈습니다. 말이 없어도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모티콘 하나로 충분한 순간이. 오늘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편지를 썼습니다. 아침에 새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후에 자녀들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어디서든 있을 수 있는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가 상계동 아파트에서는 없던 하루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이 달라서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이제 압니다. 집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차이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남편, 당신도 이 바다를 봤으면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없어도 내가 보고 있으니 그걸로 됐어요. 수평선이 점점 물들었습니다. 주홍이 붉어지고 붉음이 자주빛이 되고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흐릿해졌습니다. 순자는 그 경계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강순자 씨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같은 반전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내 것을 지키는 가장 통쾌한 방법은 내가 먼저 쓰는 것입니다. 그 말이 오늘 여러분께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으신가요?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오늘 순자 씨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